사도 세자를 뒤주에 가둔 8일 영조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1762년 윤5월 13일 한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에 가뒀습니다. 8일 후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영조. 조선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사도세자. 정신질환을 앓던 왕세자였습니다. 영조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아니면 부정의 비극이었을까요? 그리고 2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비극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승정원 일기와 한중록이 전하는 뒤주 속 8일간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창덕궁 선의당 앞마당. 영조와 사도세자 그리고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8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조는 신하들을 모두 모아놓고 세자를 불렀습니다. 세자는 아버지가 부른다는 말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세자는 이미 여러 번 영조에게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영조는 세자에게 명령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세자는 칼을 받았지만 자결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 칼을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영조는 다시 명령했습니다. 사약을 받으라. 하지만 내의원에서는 왕명이라도 세자에게 사약을 올릴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법적으로 세자는 아직 왕세자의 지위에 있었고 정식 재판 없이 처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 순간의 혼란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하들은 엎드려 울며 세자를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특히 영의정 이천보는 세자를 죽이면 종사가 위태로워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너희들은 세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 내가 이미 참고 참았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주를 가져왔습니다. 쌀을 보관하는 나무 괴짝이었습니다. 크기는 높이 약 150cm, 너비 70cm 정도였습니다. 성인 남자가 무릎을 구부리고 웅크리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영조는 명령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라. 승정원 일기의 기록을 보면 세자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뒤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중록에서 해경궁 홍씨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자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하신 듯 보였습니다. 뒤주로 걸어가시며 어머님께 절을 올리고 저와 세 손을 한번 바라보신 뒤 들어가셨습니다. 세자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뒤주의 뚜껑이 닫혔습니다. 영조는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누구도 뒤주를 열지 마라. 누구도 물이나 음식을 주지 마라. 스스로 깨닫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 명령은 사실상 사형 선고였습니다. 한여름 뒤주 속에서 물도 음식도 없이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세자는 뒤주 속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상감께서 수시로 사람을 보내 뒤주를 살피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조는 세자가 항복하고 용서를 빌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자는 침묵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평생 아버지에게 굴복하며 살았던 세자가 마지막 순간만큼은 자신의 의지를 지킨 것입니다. 셋째 날인 5월 15일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무더웠습니다. 뒤주는 선의당 앞마당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고 한낮의 햇볕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뒤주 안의 온도는 50도를 넘었을 것입니다. 한중록에는 뒤주 주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의 땀과 오물 냄새였습니다. 넷째 날인 5월 16일 드디어 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을 주십시오.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가까이 있던 환관들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세자가 목이 마르다며 신음하였으나 상감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조는 세자의 간청을 거절했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는가? 더 기다려라. 한중록의 기록은 더 상세합니다. 해경궁 홍씨는 세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라는 말이 또렷했으나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어마마마 하고 영빈 이씨를 부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영빈께서는 뒤주에 가까이 가지 못하셨습니다. 상감께서 엄히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영조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세자를 죽이고 싶었을까요? 승정원 일기를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5월 16일 저녁 영조는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자가 뭐라고 하던가? 신하들이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영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더 기다려보자고만 했습니다. 영조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자가 굴복하고 용서를 빌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 세자를 꺼내어 다시 교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세자를 뒤주에 가둔 것은 왕의 권위를 보인 일이었습니다. 지금 세자를 풀어주면 영조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날인 5월 17일 세자의 신음소리는 더욱 약해졌습니다. 한중록에는 뒤주를 향해 절을 하고 통곡하는 궁인들이 있었으나 상감께서는 이들을 모두 물리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날 영조가 신하들에게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자는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내가 몇 번이나 기회를 주었는가. 하지만 고치지 않았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 말 속에는 영조의 자기 합리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세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고 합니다. 영조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날인 5월 18일 새벽 뒤주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환관들이 귀를 가까이 대보았지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진시의 상감께서 뒤주를 열어보라 명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세자는 웅크린 자세로 죽어 있었습니다. 한중록의 기록을 보면 그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얼굴이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손톱으로 뒤주 안쪽을 긁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세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영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승정원 일기에는 짧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감께서 세자의 시신을 보시고 한참을 서 계셨다. 한중록은 더 자세합니다. 상감께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한 것이냐며 통곡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좌우를 돌아보며 이제 어찌하면 좋으냐고 물으셨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엎드려 울 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 영조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왕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영조는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세자는 불효를 저질렀으므로 서인으로 삼는다. 다만 세손은 왕통을 이을 것이니 보호하라. 이 차가운 선언 속에 영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결단, 할아버지로서의 애정,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참을 수 없는 죄책감. 세자가 죽은 뒤 영조는 그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사도는 애도하고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한 슬픔이었을까요? 죽은 세자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영조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영조는 정치적 계산으로 세자를 왕위 계승의 장애물이라고 본 것일까? 이모화변을 단순히 부자간의 비극으로만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시 조선은 노론과 소론의 당쟁으로 격렬하게 분열되어 있었고 영조의 탕평책은 이 갈등을 봉합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세자가 어느 한쪽에 경도된다면 영조의 정치적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면밀히 살펴보면 세자 주변의 정치적 지형이 보입니다. 세자의 스승들과 측근들 중 상당수가 소론 계열이었습니다. 특히 세자가 총애했던 나인들과 환관들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던 인물들 중에 소론 인사들이 많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영조는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1755년 나주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주에 반역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벽보가 붙었는데 그 안에 세자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소론을 숙청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영조는 이때 세자도 조사했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영조가 세자를 불러 내가 소론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추궁한 기록이 있습니다. 세자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영조의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경원입니다. 1762년 윤호월 초 나경원은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자가 역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사를 모으고 있으며 대신들과 내통하고 있습니다.
이 고변은 명백히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나경원은 무명의 선비였고 그가 제시한 증거는 모두 소문과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변이 영조에게 미친 영향은 컸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영조는 즉시 세자를 불러 추궁했습니다. 네가 영모를 꾀했다는데 사실이냐? 세자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아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영조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영조가 정말로 세자가 영모를 꾀했다고 믿었을까요? 승정원 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영조는 나경원의 고변을 받은 뒤 즉시 조사를 명령했지만 정작 영모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자의 처소를 수색하지도 않았고 세자와 관련된 인물들을 체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바로 세자를 폐위하고 뒤주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조는 나경원의 고변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세자 문제를 해결할 명분으로 이용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정조가 즉위한 뒤 나경원은 무고죄로 처형되었습니다. 만약 그의 고변이 사실이었다면 나경원은 역적을 고발한 공신이 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조는 그를 거짓 고변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게 만든 죄인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조는 순전히 정치적 계산으로 세자를 제거한 것일까요? 이것도 단순화의 오류입니다. 만약 영조가 오직 권력과 당쟁만을 고려했다면 세자를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폐위하고 강화도나 제주도에 유배 보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왕자들을 유배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죽이지 않고도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킬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증거는 세자 사후 영조의 행동입니다. 만약 세자가 정치적 장애물이었다면 그의 아들인 세손도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손은 당시 11살이었지만 이미 소론 계열 인사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영조가 정치적 계산만으로 움직였다면 세손도 제거하고 다른 왕자를 후계자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세자가 죽은 바로 그날 영조는 세손을 왕세손으로 정식 책봉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세손을 보호하라. 누구든 세손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계산과는 다른 차원의 결정입니다. 영조는 세손을 극진히 보호했습니다. 한중록에는 영조가 세손을 데리고 자주 산책을 다니고 직접 그를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영조는 세손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불행했다. 하지만 너는 달라야 한다. 너는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이 말 속에는 영조의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세자에 대한 죄책감, 세손에 대한 기대, 그리고 왕조를 지키려는 의지. 실제로 영조는 세손이 왕위를 계승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모든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정순왕 후 김씨 가문이 세손을 위협하자 영조는 그들을 견제했습니다. 노론 강경파가 세손의 정통성을 의심하자 영조는 그들을 숙청했습니다. 영조에게 세손은 단순히 후계자가 아니라 세자에 대한 속죄의 대상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1764년 세자가 죽은 지 2년 뒤 어떤 신하가 영조에게 물었습니다. 세자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조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세자의 죄는 내가 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 대답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영조는 세자를 죽인 뒤에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와 개인적 감정 중 무엇이 더 큰 원인이었을까요?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인 동시에 감정적 존재입니다. 영조에게 세자는 정치적 불안 요소였지만 동시에 실망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세자의 소론 경도는 정치적 문제였지만 그것을 문제로 인식한 것은 영조의 개인적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모화변은 정치와 가족, 권력과 사랑이 뒤엉킨 복합적 비극이었습니다. 영조가 순전히 정치적 계산으로 움직였다면 더 영리한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적으로 판단했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무서움입니다. 권력은 가장 이성적이어야 할 사람을 가장 감정적으로 만들고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을 가장 쉽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2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모화변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역사를 대하는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오류는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영조는 악한 폭군이고 사도세자는 무고한 희생자라는 식의 단순한 구도 말입니다. 이런 시각은 드라마나 소설에서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역사적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실제 승정원 일기와 한중록을 읽어보면 상황은 훨씬 복잡합니다. 영조는 명백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52년간 재위하며 조선 중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탕평책으로 당쟁을 완화시켰으며 균역법을 실시하여 백성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영조가 얼마나 부지런한 군주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경전을 읽었고 하루 종일 신하들과 국정을 논의했으며 밤늦게까지 상소문을 검토했습니다. 백성들이 영조를 추모하며 세운 영세불망비가 전국에 17개나 남아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사랑받은 군주였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조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아버지였습니다. 아무리 세자에게 문제가 있었다 해도 뒤주에 가두어 죽게 만든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두 모습은 모두 진짜 영조입니다. 역사는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는 인간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사도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중록의 기록을 보면 세자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진단으로는 공황장애, 강박장애, 그리고 간헐적 폭발성 장애의 복합적 증상으로 보입니다. 세자는 궁녀와 환관 수십 명을 죽였고 자신의 의복을 강박적으로 불태웠으며 때때로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한중록에 명확히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세자가 악인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18세기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치료 방법도 없었습니다. 만약 세자가 현대에 태어났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왕세자였고 그의 병은 왕조의 미래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덕적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21세기의 윤리와 18세기의 윤리는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신질환을 질병으로 이해하지만 당시에는 성격의 결함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하지만 당시에는 엄격한 교육으로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현재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은 역사주의의 오류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맥락을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영조의 행동이 그 시대에 이해될 수 있다 해도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당시 신하들도 세자를 죽이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영의정 이천보를 비롯한 여러 신하들이 세자를 죽이면 천륜을 어기는 것이라며 반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영조 자신도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극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는 권력의 한계입니다. 영조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그 권력으로 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권력이 부자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영조는 왕이기 전에 아버지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의 역할에 집착한 나머지 아버지의 역할을 잊었습니다. 권력은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입니다. 둘째는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영조와 사도세자는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명령하고 꾸짖었고 사도세자는 두려워하고 회피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했다면 어땠을까요? 영조가 아들의 고통을 이해하려 했다면? 사도세자가 아버지의 기대를 솔직히 말했다면?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셋째는 완벽주의의 위험성입니다. 영조는 완벽한 왕이 되고자 했고 세자에게도 완벽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완벽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영조는 세자를 자신의 이상에 끼워 맞추려다가 세자를 부러뜨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도 자녀에게 자신의 꿈을 투영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복사본이 아닙니다. 각자의 재능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넷째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입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정신질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만약 당시에 정신의학이 발달했다면
세자는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신질환을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숨기고 도움을 구하지 못합니다.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신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다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라고. 다섯째는 기억의 힘입니다. 정조가 이룬 가장 위대한 일은 아버지를 기억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도세자는 역적으로 죽었지만 정조 덕분에 억울한 희생자로 기억됩니다. 기억은 죽은 자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모화변을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잊어지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기억하면 교훈이 됩니다. 여섯째는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입니다. 정조는 할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존경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잘못했지만 그래도 위대한 왕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태도입니다. 세상은 선과 악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사람은 동시에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화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조의 아들 사례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영조가 옳았는지 그른지는 단순히 답할 수 없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선택했고 아버지로서 괴로워했고 인간으로서 후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조입니다. 동정하기보다 공감해야 합니다. 사도세자가 불쌍하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의 외로움, 병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절망, 뒤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공포, 우리는 이것을 느껴야 합니다. 분노하기보다 슬퍼해야 합니다. 이모화변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의 비극입니다. 영조도 사도세자도 영빈 이씨도 해경궁 홍씨도 정조도 모두 피해자입니다. 분노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슬픔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잊기보다 기억해야 합니다. 250년이 지났지만 이모화변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권력의 한계에 대해,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완벽주의의 위험에 대해. 이것을 기억하는 한 비극은 헛되지 않습니다. 한국 역사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